자, 안녕하세요. 자, 3, 4월달 정치 심화강의인데 일단 심화강의가 무엇일까? 가끔씩 질문들 하십니다. 그죠? 심화강의의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 그 펼쳐진 내용들을 다시 이제 추상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 시킨다는 의미가 제일 일단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단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요약해서 진짜 구조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1월달 했던 내용들을 보면 막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로 들어가도 정치학 한 권이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니면 정치 고려로 들어가도 민주주의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단순화이고 추상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심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의 또 의미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아는 단계를 보면 이걸 우리가 앞면을 인식하는 거,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이게 심화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그게 심화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 읽기 자료 같은 것들을 3, 4월 달에는 한번 다뤄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3, 4월 달은 기존에 있던 그 자료 요약본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화면에서 직접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강의 진행 방법은 그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일정에서 이제 3, 4월 달 강의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권하고 싶은 거는 뭐 어쨌든 이거는 방학 때, 우리가 중간중간 방학 때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를 좀 말씀드린다면, 시험 범위하고 정치 교육에 필요한 주요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 이제 작년에 공부도 좀 했고, 카트라인에서 한 0.5 차이, 1점 차이 떨어졌다. 나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더 막 깊이 있고 좀 다양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아는 내용의 깊이는 자꾸 이렇게 깊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경계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아는 걸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시험에 과연 필요한 내용은 어디까지일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험 대비를 하셔야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지, 내가 백과사전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이 목표지. 그러니까 마치 보면 이제 백과사전이 정말 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자꾸 시험은 합격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도, 예전에 보면 사법고시 한 10년 준비한 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 형들을 보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요. 집에 안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좋은 거 다 해줘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거의 뭐 변호사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합격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그건 시험하고는 내가 백과사전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이 된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시험에 적합하게 준비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텍스트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논문 자료나 뭐 책 자료 같은 것들 몇 가지 이제 계속 드릴 텐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내용을 펼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제시문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는 학습을 진행을 하자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정치학의 단순화하고 일반화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출제 경향은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거는 약간 좀 의외의 문제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제진이 확보가 안 되면서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의 개념은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사상이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꼭 출제해야 됐는데 요즘엔 좀 약간 뜸한 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사상하고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정치사상과 국가론,
정치 사상과 정치 권력론 이런 것들 연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존 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크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크는 이제 이 소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뭘 만들자고 이야기하죠. 소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치 사회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법을 통해서 소유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드냐면 의회라고 하는 이 대표 입법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제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법을 통해서 내가 소유를 보장받는다. 이게 법치주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 로크가 이야기했던 요 기본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예를 들면 그냥 정치사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막스 베버의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치 사상은 정치 사상만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다른 주제와 엮이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민주주의론 파트는 이건 주기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장담 못 하겠는데 어쨌든 경향성이 이제 좀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다. 민주주의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론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된 지가 한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의 과제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정치발전, 정치문화, 그 다음에 여론과 언론, 이익집단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급 1순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선거제도, 정당 이 두 개가 1순위예요. 물론 이제 정부 형태까지 포함시키면 1순위입니다. 이건 정치학 전체에서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온다. 엄청난 비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집단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익집단과 국제정치가 B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B급. 나머지 이제 CD급이 있는데 CD급은 그냥 출제 확률은 정말 떨어지는데 가끔씩 나온다. 예기치 않을 때. 그래서 그 예기치 않을 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강약 조절 좀 하시고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 좀 조절 좀 잘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복습을 하실 때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복습을 하실 때 이번 주에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 주 듣고 나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못 마쳤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제가 원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3, 4월 달까지는 아니면 5, 6월 달까지는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번 주에 복습해야 될 내용을 못 맞췄다. 그럼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이건 방학 때 보든 다음에 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것들을 미치지 않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주차에 복습을 했는데 시간이 남았어. 웬일로. 그럼 복습 못했던 걸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하실 때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해도 1페이지부터 끝까지 그죠? 1페이지부터 끝까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사실은 이게 레이스를 벌려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1페이지부터 힘줘서 끝까지 강약 조절도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비중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뭐가 안 되면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게 출력이 되려면 이게 중요했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딱 봤는데 그 내용이 나왔어.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 어떻게 했냐면 한 권을 다 집어넣는다. 1년 동안 불가능해요.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이걸 반드시 좀 구별을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관련된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공부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기간까지 분석을 했고요. 강의 일정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마지막 주는 역시 방학이 될 수 있을까 물음표로 남기고, 방학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근데 이 주에 우리는 경제는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2주차 쭉 진행이 될 건데, 이번엔 같은 경우는 정치교육 내용학에서 지난번 1, 2월 달에 요청하신 분이 좀 계셔가지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 이것만 할지는, 예, 나중에 합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사상은 최대한 저는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치사상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정치사상 끝나고 나서 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정치사상을 클립 영상 방식으로 올리면 어떨까?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만약에 한다면 정치발전하고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는 시험에 중요해서 뺀다는 게 아니고요. 별로 중요 안 해서 빼버릴까? 이걸 우리가 실강에서 앉아서 피곤한데 이걸 보시고 있는 게 좀 그렇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하는데 나중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은 클립 영상을 돌려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정치사상은 클립 영상으로 일단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편한 시간에 파트별로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일단은 빠지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제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와 정치 발전은 한번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텍스트 읽기를, 자료를 좀 드리면서 텍스트 읽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텍스트가 나올 텐데, 그 논문 쓰는 사람들 글 읽기,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교재를 중심으로 이번은 강의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텍스트 자료는 따로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자,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정치의 의미인데, 일단은 시험에서 중요한 것부터 일단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정치의 개념과 본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0페이지입니다. 그죠? 정치의 의미. 가운데 3번 정치의 의미의 1번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거기다 별표를 하시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가시면 하단에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 1번 국가 현상설, 그 다음에 넘기시면 12페이지에 권력 현상설이 하단에 나옵니다. 이번에. 그 다음 13페이지 가시면 3번에 집단 현상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정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집단 현상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단 현상설이 바로 정치 과정론입니다. 교과서에도 보면 이제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교과서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래서 이 집단 현상설이 바로 정치 과정론이에요. 그래서 집단 현상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 과정론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정치 체계입니다.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도구는 국가가 아니고 정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 가시면 바로 정치 체계가 나오죠. 그 표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단에 보면 정치 체계 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투입,
협의의 정치 과정 바로 밑에 보면 투입 나오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전환 나오죠. 그 다음에 산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환류가 나올 겁니다. 거기 각각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지금 이제 협의 정치 과정에 보면 투입에 보면 밑에 정당이 나오잖아요. 정당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같으면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이지? 어떤 정당이에요? 일당제. 일당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권정당.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일당 독재. 사토리 기준 한다면 일당제, 일당 독재, 패권정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표를 만들어 놓고 정치 체계에서 만약에 권위주의 같으면 이 정당의 유형은 대표적인 정당제 체제의 유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민주주의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익집단도 마찬가지야. 이익집단도 만약에 여기에 권위주의 체제에 해당되는 이익집단 체계를 써라. 이 표에 전환해서 투입에 전환 들어가는 거 여기 쓰라고 한다면 뭡니까? 국가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기시는데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서 이게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에 따라 이익집단과 정당의 모습이 틀려요. 정치 과정이. 그걸 보면서 일단 적용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 그 다음에 입법, 집행, 판결 나오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입니다. 그죠?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통치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가시면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기,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시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인데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옆에다 하나 적어보시죠. 간단히. 인식에 대한 전개는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개됩니다.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정치의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것들은 일단 체크를 했으니까 일단 끝냈던 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필요했던 것은 당연히 그리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은 막 다투고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뭘 이제 많이 집에 들고 가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기심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플라톤이 이런 사람들 지켜보면서 뭐가 필요하다 생각했냐면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 정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정치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이와 같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사를 결정하고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히 그리스 민주주의는 이걸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적 관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공적 관심사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방비를 얼마나 쓸 거냐. 사회보장비를 얼마나 지출할 거냐. 이거 전부 다 뭐죠? 공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 공적인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 예산 분배 같은 공적 관심사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그럼 공적 관심사를 결정할 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뭐지?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뭐지? 정치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 따르게 되면 뭐야?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치의 모습이 폴리테이아 포리스, 폴리테이아 이런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치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 그런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치는 뭐다?
생존을 추구하는 거. 생존 추구. 그래서 공동선에서 이 선이 뭐죠? 바로 도덕적인 거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거잖아. 여기서 선을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선을 빼버리고 도덕과 윤리되는 선을 빼버리고 마키아벨리는 정치는 결국 투쟁, 어떤 권력, 그 다음에 생존 이런 문제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부르주아들이 발생하면서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이제 정치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야? 공동선이 아니지. 공동선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게 됐죠? 이게 좀 더 발전한 거잖아. 그래서 정치의 어떤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연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권, 기본권이 공동선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와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대에 와서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죠? 현실주의적 관점을 본다면, 그러면 결국 뭐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같은 거다. 그런데 권리를 누군가 배분해줘야지 질서가 잡힌다. 그래서 이제 히스턴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봅시다. 희소한 가치가 뭐냐고 이야기잖아. 희소한 가치는 뭐지? 권력,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부구, 그 다음에 사회적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희소한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번 학기에 어쨌든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수업이 5과목이고, 한 과목은 학생들 숫자가 54명 정도 되거든요. 그 54명의 수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대학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 희소한 가치잖아요, 그죠? 그럼 희소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에서 지금 현재 교수도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 지위예요. 맞죠? 그러면 교수를 많이 뽑아버리면 학생 한 10명당 교수 1명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 지위가 내려가겠지. 검사 숫자가 많아지면 사회 지위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희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희소한 가치를.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먼저 희소한 가치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뭡니까? 정치 권력의 문제지. 정치 권력의 문제. 정치 권력의 문제는 뭐예요? 정치 권력의 문제는 이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자 봅시다. 정치 권력돼 있으면 정치 권력의 문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타인이 하기 싫어도 내가 강제할 수 있는 힘이거든. 먹어 이러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들 밥 먹기 싫어 투정 부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십니까? 먹으라고 하죠. 처음에는 달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일단 손을 들지 콱 막 먹어.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의 본질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배와 피지배입니다. 물론 지배와 피지배 이 관계가 설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 이건 뭐지? 이게 자발적이잖아. 그런데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너 노예야 돼 라고 하면 이건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이 차이점밖에 없어요. 어쨌든 정치 권력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쪽은 복종을 해야 되고 이쪽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동차 산업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올해 예산이 우리 너무 부족해. 너희들 이번에 한 300억만 먹어. 농민들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농민들한테
한 500억을 주면서 힘든 농민들한테는 500억 주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권위나 권력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멱살 잡겠죠. 야, 내가 왜 이번에 자동차 산업 쪽에서 왜 내가 300억만 먹어야 돼? 멱살 잡고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질서를 잡으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권위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여기는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권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설명에서 뭐가 다 들어갔냐면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따지면 플라톤에서 마키아벨리로 가는 거 이게 정치의 본질의 흐름이에요.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연결되는 이 흐름은 정치의 본질이 이상주의에서 어디로 간다? 현실주의로 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것, 이 흐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이상주의적 흐름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상적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이상적 정치 공동체를. 그래서 평화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정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행복한 학교, 웃음이 넘치는 학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 꿈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론적 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사회학 공부할 때 목적론적 인식이 나올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나무를 따지면 여기에 이제 씨앗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조금씩 크겠지. 그래서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의 큰 이상적인 나무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현재 씨앗에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이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목적론적 인식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됐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현재 씨앗이야. 그래서 이 씨앗이 이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클 거야. 그럼 이걸 노력을 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게 만들어질 거야. 이게 목적론적 인식이에요. 한 개인의 발전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겔이 말했던 역사적 진보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독일은 너무도 어린 씨앗에 불과해. 그런데 이 이상을 우리는 조금씩 걸음을 주고 키워나가다 보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진보적 관점이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목적론적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상적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차고 가열찬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이런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저놈 뒤통수를 때려야 내가 살 것 같고 저놈하고 합의를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 이 현실주의에서 마키아벨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정치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인식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권력을 가지기 위한 거. 그게 뭐지? 무엇인가가 바로 희소한 가치. 이걸 가지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부터 시작되었고 여기에 이제 시민혁명의 정점이 이르는 거죠. 내가 정치를 왜 하느냐? 자유권 확보, 인권 확보.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현실을 반영해서 만든 게 이스턴의 정치의 의미,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다? 꿈도 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양면성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였다?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정치 권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그 이야기 나왔죠. 정치 권력은 합법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카리스마적이어야 돼요. 관습적이어야 돼요. 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합법적 권력이어야 돼요. 합법적 권력.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혹시 방금 했던 것 중에 질문 있으세요? 없죠? 예. 자, 교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치의 의미, 정치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등 때문이죠. 사회를 이루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갈등.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사는 이상은 당연히 정치는 필요합니다. 이걸 요약해 놓은 게 바로 2번입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모였죠.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돼?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토론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갈등 해결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루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정치는 공적 관심사. 이 공적 관심사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라고? 공동선이다. 그 말입니다. 공동선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그리스 민주주의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본래 정치의 대상은 공적인 거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바로 포리스 퍼블리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 오이코스, 포리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오이코스는 가정이 이건 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적이다. 자, 그런데 공적인과 그 사적인 것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언제부터 사라지죠? 근데 이후로부터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 권리가 뭐가 됩니까? 공동선이 되기 시작하더라. 인권이 바로 공동선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현실주의 정치학의 주류화입니다. 현실주의 정치학에서는 사실은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턴하고 라즈웰인데, 라즈웰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이게 바로 정치다. 이게 바로 뭘 딱 보여주는 거죠. 현실주의. 정치는 뭐라고?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한 수단과 도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됐죠? 자, 정치의 의미, 일반적 의미의 정치, 현실주의 입장에 정의를 하면, 자, 제일 중요한 거,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기억나십니까? 자,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개념 분석하면 희소한 가치란 뭐냐? 나와 있죠. 뭡니까? 경제적 부, 정치 권력, 사회적 위치,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희소한 가치를 만들어야 어떻게 돼?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을 보여. 의사가 많으면 안 돼요. 의사가 많아도 되잖아. 근데 의사가 왜 이렇게 많지 않지? 그러니까 희소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 제도화시키는 거지. 자, 누가 분배를 결정하느냐? 누가 분배를 결정해요? 바로 지배 권력. 이게 정치 권력 자죠, 자, 사실은. 정치 권력 뒤에 사람을 빼버리면서 사람에 대한 뭔가의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빼버리는데 사실 정치 권력 자예요, 자. 이걸 우리의 이런 집단들을 뭐라 부릅니까? 바로 정치 엘리트. 요즘 또 정치 엘리트라는 말 좀 다 안 쓰는데 어쨌든 지배 세력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정치 권력, 정치 엘리트, 지배 세력이 결국은 분배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용돈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님이 결정하시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 이유는 뭐야? 권력이 여러분한테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정치 권력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 권력에서 분배가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통치 체제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민주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하는 거지? 민주주의 형태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 이것과 연결되는 스토리가 뭐지? 이익대표 체계. 바로 다원주의. 바로 또 한 가지는 사회조합주의. 바로 요 이야기죠. 권위주의와 연결되는 스토리는 뭐였죠? 예, 국가조합주의. 좀 전에 했잖아. 이익대표 체계적 관점을 보면. 그 다음에 분배 결정 확정하기 어떤 수단이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어떤 수단이 필요하냐 정치 권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다 라고 한 이야기. 이게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2년 전인가 3년 전 문제죠. 정치 권력은 분배의 결정을 확정짓고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 권력의 본질은 뭐라고요? 지배와 피지배. 거기서 뭐라고? 강제와 복종.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본질은 뭐라고? 강제와 복종입니다. 자, 분배를 결정하는 힘이 정치 권력이니까 당연히 정치학의 핵심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정치 권력이 핵심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당연히 뭐지? 지배와 복종의 관계입니다. 뭐 자발적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통치권에 복종하는 거 이게 당연히죠. 복종의 의무. 나는 복종 안 해. 뭐 이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면 잡혀가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건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정치 권력인데 이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사물적 의미를 쓰면서 사람이 안 보이게끔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보여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저놈이 지금 이제 힘을 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치 권력 관계 이걸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제도화시켰느냐? 어떻게 제도화시켰습니까? 바로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 요 관계로 지금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관계를 제도화시킬 때 관습, 뭐 카리스마 이거 제도화시킬 때도 있잖아. 왕과 신민의 관계.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지? 왕과 신민의 관계. 그래서 왕의 백성, 신민 이 관계였잖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국민 주권의 대의제 관계. 자, 정치는 제도를 통해 시선가치 권위적 배분하는 행위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제도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는 어떤 제도다? 민주주의다. 자, 정치 현상으로 이제 분석한다는 말은 이제 관찰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현상을 관찰을 해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관찰하냐에 따라서 정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국가 현상설은 국가를 관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활동이 곧 정치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의 활동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국가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법에 따른 집행. 우리 헌법 공부했습니다. 그죠? 법에 따른 집행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법치 행정을 한다 그 이야기야. 법에 따른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법치 행정을 한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 국가가 독점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물리적 강제력, 경찰, 군대 이걸 수반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현상제의 주요 내용은 결국 국가활동 정치다 이 말은 결국 집행권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집행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마 행정학 지금 전공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행정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과 정치는 어떻게 다르냐? 행정과 경영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거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때문이냐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과 정치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행정과 정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은 뭘 의미하는 거죠? 집행. 정치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의사결정입니다. 정치적인 결단,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가와 정치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법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여기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거냐?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지, 정치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과정 속에서 이익 집단들은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결사도 하죠. 그 다음 국회의원들 만나죠. 국회 앞에서 데모도 하죠. 청와대 앞에서 막 시위하고 확성기 틀어놓기도 하죠. 예,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 권력관계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권력관계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권력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학에서 보면 경제의 주체를 이야기하듯이 정치의 주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정치의 주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3분법이 나올 수 있지. 국가라고 하는 정부의 권력. 두 번째는 뭐지? 시장의 권력. 세 번째는 뭐지? 시민사회의 권력.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중에서 권력관계를 어디에 집중하냐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만 집중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시장과 사람의 관계, 인간의 권력관계, 시민사회와 다른 기관과의 어떤 권력관계, 다른 주체와의 권력관계는 다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정치의 차이를 무시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이다, 정치는. 그 다음에 행정은 집행이다.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거다. 자, 이제 권력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냐?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는데 이 사회적 관계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권력관계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권력관계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권력관계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사실 이런 거잖아.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건 뭐야? 권력관계이긴 한데 이건 아름다운 구속이죠. 그렇지? 이게 아름다운 구속이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권력관계인데 아름다운 구속은 이게 권력현상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배와 복종, 강제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력관계와 일반적 사회적 관계에서 권력관계는 전혀 양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정치 영역이 없어지고 모든 사회가 어떻게 되죠? 모든 사회가 권력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를 너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까? 축소시키는 겁니까? 축소라고. 국가현상설은 정치의 범위가 요 전체라면 국가 쪽으로 지금 현재 범위를 좁혀줘.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모든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버려서 사회 전체가 권력 현상설을 이해해 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범위를 너무 넓혀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을 구별이 모호해진다. 이 말은 방금 이야기했던 너무 확장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정치 그 권력적 관계도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정치 권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치 현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남편 놈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보니까 또 정치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 경영 이게 전부 다 구별이 안 돼. 사장님도 정치하고 있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 자식 정치하고 있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인간을 복종시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 전체에 권력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건 정치 권력적인 관계가 아닌 전통이나 관습,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구속도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정치적 권력관계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정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다. 그 이야기예요. 집단현상설은 어디에 주목하는 거라고요? 이쪽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정치 과정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안에서는 정치 과정을 주목하는 거니까 정치 과정에 자 중학교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치 과정에서의 정치의 주체가 나오거든요. 그럼 정치 과정에서 정치의 주체가 교과서에 등장하잖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
그 다음에 의회, 또 누가 있죠? 이제 법원까지도 포함시켜야 돼요. 요새 판사놈들이 어찌나 정치적인지. 어쨌든 정부, 의회, 법원, 또 뭐가 있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적인 집단이 또 하나 더 있구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또 뭐가 있죠? 정당이 빠졌잖아.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치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 플러스 개인이 혼자서 시위하거나 집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주체들이 정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다 그 이야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이 행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바로 정치다. 다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정치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집단 연상설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중심의 정치에서 집단 중심의 정치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이거는 바로 예를 들면 바로 미국의 정치죠. 미국의 정치. 그러니까 이 집단 연상설은 누구의 이론이냐면 미국의 주류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스턴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턴이 바로 정치 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대목은 국가 개념에 대신했다는 거,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국가 개념 대신했다. 이유는 뭐지? 좀 전에 봤더니 우리가 국가 현상설을 봤잖아요. 국가 현상설을 봤더니 모든 정치적 행위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국가를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정치 체계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정치 체계가 외부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투입과 전환, 선출, 환류라고 하는 거, 이 체계로 설명이 된다 그 이야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정치 주체 나옵니다. 개인, 이익 집단, 정당, 시민사회, 정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론이라고 나오고요, 언론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역동성 관찰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그래서 역동성,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역동성의 의미가 뭐냐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걸 보시면서 이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이 그림을 통해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현상설의 한계. 집단 현상설의 한계는 어쨌든 대신에 이걸 지금 현재 빼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고 하나의 어떤 기제로서만 이해를 했잖아요. 기능적 기제. 그러니까 하나로 국가를 기능적 기제로만 이해를 하고 현실적인 국가의 어떤 능력은 무시를 했다는 거야. 힘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국가와 집단은 서로 다르다. 그냥 집단은 동일하지만 이게 본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구별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국가의 특징들을 보면 영구적이고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집단의 어떤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좀 다르죠. 이게 좀 포괄적 종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여기 탈퇴를 못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독점적 강제력을 보유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이상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상주의는 뭐다? 정치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이게 바로 이상주의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상은 뭐지? 이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공동선, 평화, 맞죠? 그 다음에 안전, 자유와 평등이 넘실거리는 정치 공동체. 자, 이게 바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다. 평화와 인권을, 안전을 위한 실현하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상주의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작됐던 게 역사적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현실주의는 어떻습니까? 현실주의의 의미의 특징은 다르다는 거지. 정치는 뭐지?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다.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다. 어제 우리 경제학 시간에 구별했죠. 배분. 기억나십니까? 네. 배분 방식. 그러니까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 정치다. 그러니까 희소한 가치를 내가 배분을 결정은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권력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한 개 먹어, 넌 두 개 먹어, 넌 세 개 먹어. 많이 먹으면 안 돼. 체해. 뭐 이런 거. 자, 이게 바로 현실주의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정치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돈을 많이 벌거나 힘을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했던 게 투표를 하시거나 정치인을 선출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지 이걸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 여기는 라스웰과 이스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 위에서는 뭐라고 했죠? 고대 로마 사상이나 공화주의를 일단 이야기했잖아요. 현실주의적인 배경이 되는 대표적인 정치 사상은 뭐가 될까? 여기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뭘 전제로 하죠? 개인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욕망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개인의 욕망이 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그래서 정치의 양면성은 디베르제,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각 지금 현재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정치 가게 되면 이상주의에서 자유주의로 가지 않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상주의는 정치 사상적 관점에서 보면 공화주의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작되는 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자유주의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그럼 자유주의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꿈은 자유의 실현이 인류의 꿈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해방.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해방되는 과정에 공화주의로 나왔던 거고 해방을 위해서 자유주의로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국제정치에서 이상주의 나오는 거, 이상주의 뭘 강조하죠? 제도, 규범을 강조하잖아요.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리스 공화주의, 법치주의, 혼합정.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이디어는 연계된다. 자,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된다고? 예,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쭉 간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 흐름을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현실주의, 개인의 욕망을 강조한다. 그 다음 이상주의는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 흐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설명을 다 드렸던 걸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정치사상은 클립 영상으로 올릴 텐데 쉬는 시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고 클립 영상 넘기겠습니다. 일단 예, 잠시 쉬었다 하죠.